최경영의 최강 시사. 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21일 오전 3시쯤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도 나섭니다. 어떤 메시지를 낼지 그리고 기타 정치 현안 관련해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권영세입니다. 아직 그 장관 장관 나오셨군요. 참. 제가 김영호 장관님 먼저 들어오신 거 국방부 장관이랑 약간 지금 헛갈렸습니다. 예. 김영호 장관은 여기 한 번도 안 나왔었나요? 예, 김영호 장관님은 예. 아직 안 나오셨고요. 예. 어느 정도 성과나 임무 수행 잘했다고 느끼십니까? 예. 뭐 노력은 했는데 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뭐 사실은 그 통일부 장관이라면은 그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서 예. 남북 관계 진전을 만들어내는 거가 그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아쉽게도 그 제가 재임하고 있을 기간 중에는 남북 간의 대화가 완전히 단절이 돼서 그 남북 간의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던 부분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뭐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 정부가 바뀐 뒤에 첫 번째 내각은 초대 장관이시죠. 예, 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뭐 같은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했을 때하고 달리 그 이념이 서로 다른 정부가 탄생을 했을 때는 과거 정부에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또 고칠 거는 고치고 이런 부분을 어느 수준에서 해야 될지 결정을 하고 또 새롭게 그 새로운 정책을 우리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밖에도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매우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뭐 궁극적으로 판단은 국민들께서 해 주실 몫이죠. 예. 국회로 뭐 오랜만에 돌아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상당히 대치 전국이 오래 가고 있는데요. 예. 뭐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그 이제 몇 번의 국회의원을 몇 선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뭐 중국 대사 가고 좀 쉬었다가 다시 예. 오래간만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초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그 국회가 달라졌다. 안타깝지만 좀 너무 과거에 비해서 대립적으로 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대선 그것도 아주 치열한 대선 또 이념적인 대립이 굉장히 큰 대선을 거치고 그 대선 과정 이후에도 뭐 통상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력적으로 나오는 게 통상적인 예였었는데 예. 전혀 그렇지 못하고 그 뭐 정부 조직법도 제대로 한번 바꿔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오늘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또 그 단식 상황까지 겹치면서 총선을 앞두고 너무 또 심한 대립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예.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 유엔에 가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설을 했던데 지금 북러가 지금 만났었거든요. 두 정상들이. 예. 그때 이제 한국의 입장을 뭔가 밝히시길 텐데 대통령은 그 예. 기존의 기조가 유지가 될까요? 어떤 메시지를 낼까요? 글쎄요, 뭐 제가 예. 그 구체적으로 거기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미리 알거나 하진 못하지만 예. 대통령께서 아마 기존의 기조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예. 범위 내에서 말씀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그 말씀하셨듯이 예. 지금 그 북한이 그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도발로 인해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그 근동 지역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위에 그 우주기지가 있는 네. 곳에서 그 이 북러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거기에 그 이제 마치면서 선물을 준 부분들도 그 무슨 뭐 좀 무인기들 이런 그 안보리 제재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선물들을 준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한 경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가 혹시 있지 않겠나 이렇게도 짐작을 해봅니다. 근데 그 젤렌스키 그 유엔 연설 이후에 미국 언론을 보면 오늘 언론들 보면 그때 뭐 유엔도 이제 뉴욕에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미국 국회에서 연설을 했었을 때에 한 1년 전인가요? 그때와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르고 예. 메카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도 만나줄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계속 저렇게 대선 주자로 부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면 미국의 스탠스가 좀 변할 가능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그 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참 그 선거라는 게 그게 굉장히 이 지금까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만 선거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도 내년에 곧 있을 텐데 지금 트럼프가 공화당의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한국도 사실 조금 그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특히 유크레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뭐 이 과거 바이든 정부와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이 의원들 입장에서 특히 이 지도부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조금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 특히 유럽 쪽이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일이라는 게 아무리 트럼프라 하더라도 그게 유크레인 전쟁과 같이 좀 국제적인 전 세계적인 의미를 글로벌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180도로 바꿀 수 있지는 못하지 않겠나. 그게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혹은 이 국제적인 글로벌한 안전보장에 그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저는 좀 막아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조금 트럼프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걱정스러운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유럽이 그동안 평화 체제를 계속해서 누려왔기 때문에 지금 뭐 무기들이 뭐 별로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거의 미국이 바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미국이 빠져나가게 된다면은 그 아무리 나토 혹은 그 지금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서 분개하고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그 국가들이 집단적으로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참 국제 정세가 불확실한 거가 이 안보적인 측면 외에서도 그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유가라든지 곡물 가격이라든지 기본적인 가격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켜봐야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우리도 이제 뭐 중견국 피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로벌 중추국가라고 미들 파워 GPS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견 국가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그 필요한 이 뭐라 그럴까요? 압력이랄까요? 아니면은 이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외교팀에서는 이미 고민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 주중 대사도 지내셨기 때문에 북러 정상회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측이 중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다. 근데 이제 중국이 그렇게 확 그 북중러 쪽으로 뭐 한미일 이 정도 수준으로는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예측이 우세한데 장관님께서는 뭐 저도 그런 예측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물론 뭐 이미 북중러가 완전히 또 한미일 못지않게 단단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거기에는 조금 동의하지 않고요. 우선 이제 뭐 이 북중러 하면은 삼각이니까 세 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 축 중에서 우선 북중의 측면을 보더라도 얼마 전에 있었던 소위 그들의 그 전승절 70주년 행사 이게 정주년이라고 해서 끝이 5년 혹은 10년으로 끝나는 해는 특히 의미가 다르게 이제 크게 하는데 통상적으로 그런 정도면은 중국에서는 저 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소위 시진핑을 포함한 7명. 근데 뭐 시진핑 직접 올 리는 거의 없고요. 그 중에서 서열 2위부터 7위까지 사이가 오는 게 통상적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이 전인대 부의장이니까 조금 서열이 거기보다는 좀 낮죠. 이런 인사가 왔었다라는 것도 그렇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러시아에서는 쇼이구 국방장관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최근에 이 단체 여행을 허가하는 데 있어서 우리 미국,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 이런 데는 단체 여행을 허가해서 요즘에 유코들이 좀 많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 허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점에서 북중 관계가 완전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데다가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 근동 지역, 극동 지역에서 예. 동북아 지역에서 예. 이 러시아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전통적으로 동북아 지역은 자기네들의 영향권이라고 보는데 예. 자기네들하고 이 북한과 이 관계가 아주 긴밀하게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그 근동 지역에서 그러니까 푸틴하고 예.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그렇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러는 부분이 이 북중러 연합의 측면에서 뭐 러시아와 북한이 가까워지니까 우리도 좋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통일부나 외교부 그 정부의 입장이나 스탠스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북한을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좀 떼내서 네. 좀 고립화된 다음에 한국이랑 좀 대화를 해보자는 건가요? 아니면은 중국이 좀 개입을 해서 대화를 좀 유도시키는 저희는 그 뭐 세 나라들 사이 관계를 굳이 이렇게 떼놓고 이런 거보다도 예. 지금 러시아는 뭐 전쟁 중이고 조금 그러니까 별도로 행동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도 좋게 가져가고 예. 그다음에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최소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로 가져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을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 건설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나갈 방향이지 예. 뭐 이간질하거나 이러는 건 우리들 생각에는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중국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한 거는 사실일 것 같고 지금 사실은 그렇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도 중국을 만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디 북중이요 아니면 한중일. 예. 한중일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잘 추진될 뭐 거라고 한중일 보세요? 관계는 얼마 전에 고위급 회담, 차관급 회담이 열렸다고 어젠가 그젠가 이거 나오던데 예. 한중일 한중일 회담은 뭐 조만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한중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나오질 않고 리창 총리가 그렇습니까? 나올 겁니다. 과거에도 리커창 총리가 주로 나왔으니까. 예. 그래서 그거보다도 얼마 전에 조태용 안보실장이 예. 한중 정상회담 그중에서도 한중 정상회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가는 게 아니라 예.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법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주 뭐 확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시진핑 주석이 우리나라를 방문을 해서 더군다나 그래서 우리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보고 예. 그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건설적인 영향력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좀 뭐 작으나마 최소한 작으나마 결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최강시사에서 말씀하실 때는 취임 초기에 이어달리기를 강조를 예.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김영호 장관은 약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강경한 뭐 예. 과거에 예. 그 학자로서는 굉장히 좀 강경한 모습을 보였다고 언론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글쎄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미국과 관련해서도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제가 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 그 장관의 개인적으로 장관 취임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 그대로 100% 이 정책에 반영되기는 어려운 거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뭐 아주 예를 하나 드린다면은 옛날에 DJ 정부 초기에 예. 그 김대중 정부에서 초대 그 통일부 장관이 강인덕 장관이었습니다. 예. 그 양반은 국정원에서 대북 업무를 담당하던 아주 대표적인 매파였었지요. 그렇군요. 그러나 전체 그 팀이 그러니까 그 소위 해외 정책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지원을 통일부 장관으로서 지원을 해서 그 대통령 혹은 그 정부의 그 정책에 뒷받침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책 기조에 따라갈 것이다. 그렇죠. 대통령 정책 기조에. 여기도 김영호 장관이 나름대로 굉장히 그 정치한 이론을 가지고 있고 본인 주장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나가는 방향에서
뭐 180도 전환은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우리가 그러나 조금 다른 부분은 북한이 계속해서 좀 대결적인 태도로 나오고 그렇죠. 지금 뭐 북러와 연합을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뭐 무인기나 받아오고 그다음에 그 위성 기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위성인지 그게 무슨 탄도미사일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협력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한반도의 그 안정과 그 긴장 완화를 위해서 더 좀 역행하는 그런 방향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도 좀 그러니까 대화 협력보다는 이 억제와 소위 담대한 구상 중에 나오는 단념 부분이 그런 기제가 더 많이 작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금 이어달리고 싶어도 더 이상 이어달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지금으로서는 북한을 단념시키는 것. 예, 그 담대한 구상 중에 이 북한이 이게 비핵화 대화를 나왔을 때 무엇을 해주고 무슨 협력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그 파트 2라면 북한이 대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북한 핵을 억제하고 북한의 어떤 그 침략 의도를 완전히 억제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의 도발이라든지 그 실질적인 도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뭐 북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그런 시험들이 더 이상 본인들을 위해서 좋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즉 단념시키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결국은 대화로 이끌어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어달리고 싶어도 우리가 바톤만 쥐고 있지 실제 릴레이에서 바톤만 쥐고 있지 뛰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동영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호 장관뿐만이 아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을 하면서 이어달리기가 아니고 지금 거꾸로 달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 예. 남북 기본 합의서 같은 경우에 9.19 예. 합의서 군사 합의를 폐기해야 된다는 게 신원식 장관 후보자의 입장인 것 같은데요. 전통적으로 그래 왔죠. 예. 예. 그것이 뭐 그리고 9.19 군사 합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고 예. 그 또 실제로 북한이 9.19 군사 합의를 사실상 무시하는 무력화시키는 행태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그 지난번에 왜 저기 공군에서 도발이 있었을 때 우리 남쪽으로 미사일을 처음으로 발사했을 때 그 이 공군에서 우리도 비행기가 떠가지고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9.19 군사합의 조문상으로는 다 안 맞는 부분인데 서로 간에 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북한은 도발한 거고 우리는 그러니까 대응해서 자유권 차원에서 대응을 한 거니까 일종의 뭐 정당방위라든지 긴급 피난이라든지 형법 이론을 얘기를 한다면 그래서 정당화되는 행동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도발과 정당화되는 자유행위가 지속이 된다면 9.19 군사합의의 해당 규정들은 사실상 무용지물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이 손을 본다든지 아니면 손을 본다든지 뭐 조항 폐기하고는 약간 다른가요? 다른가요? 일부 조항에 대해서 효력을 정지시키는 게 그 이 남북관계 발전법상에 있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북한이 또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그런 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장관님은 그러니까 의원님은 폐기보다는 일부 조항을 좀 손볼 수 있다 이 정도. 그 아마 저기 신원식 장군도 뭐 폐기 신원식 의원 후보자도 당장의 폐기보다는 법에 의한 절차가 그 이 중지시키는 효력을 중지시키는 거니까 결국은 북한이 뭐 새로운 도발이 있거나 그럴 때 그런 프로세스로 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정동영 장관이야 그 양반의 아주 뭐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무슨 얘기든 다 하겠지요. 그 세계부처 신원식 장관 후보자 포함해서 개각을 했는데 지금 퇴임 예정인 장관들 의원님 포함해서 만찬을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뭐 대통령이랑? 그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동안 수고했고 첫 저기 정부의 첫 내각 이게 일원으로서 뭐 계속해서 같은 팀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정부의 그 성공을 위해서 그 같이 노력을
해주라 달라. 뭐 이런 얘기고 덕담들이고 네. 이런 얘기였었습니다. 개각을 통해서 좀 드러내고 싶어 했던 메시지 같은 게 있습니까, 대통령님? 제가 아는 한 대통령께서 무슨 개각을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내고 이러는 거는 아니고요. 그야말로 실용적으로 그 지금 대통령 저를 포함해서 다 1년 한 몇 개월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한 1년 2개월째인데 지금 장관들은 뭐 한 1년 5개월 6개월 되는 셈인데 5개월 정도 되는 셈인데 네. 그 초기에 장관으로서 또 일이 많았던 부서들 중심으로 좀 미리 먼저 바꾼 거 아닌가. 대체로 한 2년 정도면은 그 계약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장관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 일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 겁니다. 조직을 운영한다는 게. 예. 그래서 그 이제 전체적으로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 어디가 조금 먼저 하고 어디가 조금 그 저기 이제 미뤄지고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당장 투입해도 일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능력이 검증된 분들 뭐 저 유인천 장관은 뭐 이미 한번 해봤던 분이고 그다음 문화계에서 계속 있었던 분이고 신원식 후보자는 뭐 그 저기 뭐 자타가 공인하는 그 뭐 방향이 조금 이게 이 좌익 진영에 있는 계신 분들은 이제 좀 지나치게 우익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우익 쪽의 인사들 입장에서는 뭐 아주 환영하고 뭐 이런 분이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군사적인 지식이라든지 그 능력에 대해서는 그 이 좀 비판하는 분이 그렇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이고 아마 성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분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비판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김행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가부가 여러 가지 그 일이 많지 않습니까? 우선 이게 부처의 존폐를 결정하고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정치적인 그 이 역량이 필요한데 뭐 김행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경력도 오래됐고 그 사이에 뭐 다양한 경력을 쌓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대변인도 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공기업에서 그 역할도 하고 또 정당에서 역할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정치적인 그 역량이 그 지금 정치적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여가부에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그 저기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두의 이제 극단적으로 정치가 이제 극단적으로 진영화되고 있다, 대립되고 있다 이거를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여야 스펙트럼 간극이 너무 넓으면 점잖게 이야기한다고 되지 않는다. 전사가 돼서 싸워야 된다. 이건 이제 국무회의 때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신원식, 김행, 유인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좋게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 이제 이른바 한 진영에서 전사로 싸울 뿐 그다음에 이제 김행 장관 같은 경우도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라고 여가부 장관 취임 일성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를 보면은 이게 전쟁 그 여야의 대립을 더 부추기는 그런 개각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뭐 저는 그렇게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는 게 우선 여가부에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라는 게 그게 나름대로 그 이 한 부처가 이게 없어지는 부분이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닌데 그래서 그걸 뭐 드라마틱하게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지 싸움을 드라마틱하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대결의 차원에서 드라마틱을 해석할 그 근거는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사회자께서 너무 걱정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래요?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인천 장관이나 그 장관 후보자나 신원식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그 평소에 이렇게 강직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장관 후보자로서는 물론 뭐 호락호락하고 뭐 이래도 내 저래도 내 하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무슨 처음부터 싸움을 하겠다고 이거는 저는 이거 아니라고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이게 뭐 지금 여기 오늘 질문 중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지금 단식이라든지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이거는 진짜 어떻게 엑시트해야 됩니까? 글쎄요, 본인이 이거는 그 엑시트할 거를 그 뭐 이거야말로 지금 드라마틱하게 엑시트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게 왜냐하면
과거의 단식들 같은 경우는 뭐 특검을 수용하라, 무슨 지방자치 선거를 실시하라, 구체적인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뭐 국정기조를 바꿔라, 뭐 이거 국정기조를 어떻게 바꿔야지 이게 만족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지금 그 거기에 이어서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도 갑자기 내각 총사퇴하라, 한덕수 총리 그 해임 요구한다. 예. 그 계기가 특별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기가 특별히 없다. 예, 한덕수 총리를 왜 해임을 합니까 지금? 한덕수 총리가 구체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해임이 아니라 뭐 뭐든 해야 되겠지요. 근데 총리께서 지금 뭐 굳이 해임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난데없이 단식하고 연결해가지고 해임하라. 그다음에 내각 총사퇴하라. 내각 총사퇴하는 게 뭐 내각 책임제 아닌 데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과거에 무슨 아주 그 혁명적인 정변이 있을 때 외놓고 빼는, 그리고 정권이 교체됐을 때 빼고는 그 내각 총사퇴가 없는데, 그런 식의 요구를 그 이게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건 옳은 방향은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이게 단식을 왜 하는 거냐 도대체. 뭐 때문에 단식하는 거냐는 뜬금없이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 여당뿐만이 아니라 일반 중도층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비명계 쪽에서도 단식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오늘로 한 하루 20하루 정도 됐나요? 예. 이제는 뭐 드라마틱하게 단식을 좀 마치실 때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 뭐 참 지금 20하루 정도면 굉장히 건강도 안 좋아할 텐데. 예. 그 뭐 그 빨리 회복해야지 무슨 일이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뭐 저희로서는 기분 좋은 일은 아닐 수가 있더라도 여당에 대해서 제대로 그 바른 소리를 하고 또 여당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하려면은 어쨌든 건강히 그 야당의 지도자가 건강히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야 뭐 어디 그 잘못하면 건강에 아주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이재명 대표가 그 뭐 본인의 지지자를 생각해서라도 지금은 이제 단식을 중단하고 오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전 사실은 좀 뭐 저도 걱정이 되지요. 예,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예. 국민의힘 돌아와 보시니까 예. 내년 총선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든든히 민심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아직 솔직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제 그 김기현 대표의 지도부가 사실은 초기에 뭐 잘 여러 가지 무슨 뭐 설화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총선은 그 뭐 역시 지금의 어떤 그 베이스가 되는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도 중요하지요, 당연히. 근데 내년은 어떤 사람을 내보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물론이다. 여태까지 보면. 그래서 그 내년에 이제 총선의 공천을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로 자본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하게 된다면 뭐 좋은 성과도 나올 수 있다. 당연히 이렇게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